2000년 7월 일본 도쿄. 일본에 거주하던 21살 영국인 여성 루시 블랙맨은 어느 날부터 가족과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감쪽같이 증발해버린다. 스튜어디스 출신인 루시 블랙맨은 여행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많던 성격 덕에 해외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머물기를 반복했고,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일본에 왔다가 그곳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로폰기의 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는데, 호스티스란 일종의 화류계 여성으로 돈을 받고 남성 고객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지만 잠자리까지는 하지 않는 일이었다. 경찰은 루시가 마지막으로 상대했던 손님을 용의자로 체포하였지만 그에게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발견되자 또 다른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진다. 딸을 잃은 루시의 가족들은 곧장 일본으로 건너와 무려 3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고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에 루시의 아버지 팀 블랙맨은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루시의 실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한편, 당시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루시의 실종 사건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실제로 일본 총리에게 루시 수사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압박을 받은 일본 경찰은 베테랑 형사들을 투입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수사하기에 이른다. 그때 한 수상한 증언을 발견한 경찰. 그것은 과거 지역 파출소에서 기록된 한 증언이었는데, 한 클럽의 매니저가 자신들의 외국인 호스티스트들이 어떤 남자와 함께 둘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후 기억을 잃고 모르는 곳에서 깨어났으며 속이 메스껍고 정신이 이상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약을 먹인 것 같다는 것. 그 남자는 비싼 곳에 같이 가자고 여성들을 유혹해 데려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파출소에서는 해당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이유는 증언을 했던 그 클럽의 매니저가 양아치 같은 인간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루시 사건의 수사팀은 그렇게 버려질 뻔한 증언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호스티스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일본 경찰은 롯본기의 클럽들을 돌아다니며 이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호스티스들은 경찰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롯본기의 외국인 호스티스들은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이들은 괜히 경찰과 엮였다가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실제로 경찰이 다녀간 몇몇 클럽에서 여러 명의 불법 체류자 호스티스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꽤 있었다. 경찰은 자신들을 피하는 호스티스들을 찾아가 끈질기게 질문을 했고, 얼마 후 끔찍한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려 수년간 다수의 외국인 호스티스들이 이 남자에게 당해왔다는 것. 여러 건의 범행이 있었음에도 이 남자가 경찰의 레이더망에 들어오지 않은 까닭은 피해 외국인 여성들이 국외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겼거나 몇몇이 용기를 내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공통된 부분은 어떤 부티나는 남자가 벤츠, 포르쉐 등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자신들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며 유혹했고, 이에 그를 따라가 고급 맨션에 들어가서 그가 건넨 술을 마신 이후 기억을 잃고 성폭행 당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 고급차를 타는 남자를 유력 용의자로 설정하고 추적을 이어나갔는데, 제시라는 이름의 호주인 여성이 자신이 이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았다며 수첩을 건넸다. 수첩에는 혼다 유지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해당 전화번호의 발신 기록을 추적해보니 거기에는 그토록 찾던 루시 블랙맨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었다. 안타깝게도 해당 번호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번호여서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수신, 발신 장소들의 위치 추적만 실시하였다. 하지만 2000년 당시에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에 대략적인 위치밖에 얻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가 부자였다는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때 아카사카라는 부촌의 한 고급 아파트가 경찰의 레이더망에 들어왔고, 경찰은 아파트 관리인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의 입주민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때 관리인은 아파트에 한 수상한 남자가 있다고 경찰에게 증언하는데 그는 6층에 2개의 집을 임대한 사업가로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그의 회사명은 플랜트 오리하라라고 말했다. 그 사업가는 관리인을 지나치면서도 한 번도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고 항상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듯 고개를 푹 숙이며 지나갔다는 것. 게다가 그는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 플랜트 오리하라의 대표가 의심스러웠지만 수색영장이 없었기에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떠나고 말았다. 한편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을 데려갔다는 바닷가에 주목했다. 그들은 범인의 차를 타고 바닷가에 위치한 어떤 리조트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그 아파트에는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야자수가 보였다는 것. 도쿄 근처에서 야자수가 있는 곳은 도쿄 남쪽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시 마리나라는 리조트뿐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지시 마리나로 향했고 피해자는 그곳이 범인과 같이 들어간 리조트라고 증언한다. 이에 리조트와 그 주변을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한 경찰. 결국 경찰은 루시가 7월 1일 한 남자와 함께 어떤 식당에 왔었다는 증언을 포착하고 이 지시 마리나가 루시가 범행을 당한 장소라고 확신한다. 이에 범인이 지시 마리나의 콘도 객실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지시 마리나의 소유자 리스트를 뒤지기 시작한 경찰. 그런데 리스트를 보던 형사는 한 남자의 이름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바로 오바라 조지라는 남자의 이름. 오바라는 한국식 한자로 읽으면 짤지게 언덕원자로 직원이지만 같은 한자를 여러 가지 발음으로 읽기도 하는 일본의 특성상 해당 글자는 오바라라고도 읽지만 오리하라라고도 읽을 수 있었다. 일전에 도쿄의 고급 맨션에서 찾은 수상한 회사의 이름 플랜트 오리하라. 경찰은 그 순간 이 오바라라는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그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오바라 조지는 몇 년 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된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그때 찍은 사진을 100여 장의 다른 사진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망설임 없이 오바라의 사진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마침내 오바라를 성범죄 혐의로 체포한 경찰. 하지만 오바라는 모든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였고 루시 블랙맨이 누군지 모른다고 철저히 발뺌하였다. 경찰은 증거를 얻기 위해 그의 지시 마리나 객실과 플랜트 오리하라 회사 그리고 그의 모든 사유지들을 압수수색했고 거기서 무려 수천 편에 달하는 포르노 비디오와 400여 편에 달하는 그가 직접 찍은 성관계 비디오를 찾아냈다. 400편의 비디오에는 출연한 여성의 이름이 써 있었고 비디오 안의 여성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오바라에게 강제로 당했던 것. 400명의 피해자 중 무려 250명이 외국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루시의 영상은 어디에도 없었던 상황. 오바라가 루시의 비디오를 의도적으로 파기하고 버렸던 것이었다. 경찰은 400개의 비디오를 모두 보며 그의 범행을 파헤치려 했는데 한 비디오에서 생명이 위험해 보이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한다. 오바라는 범행을 위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해당 약품은 잘못 사용 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에서 생명이 위험해 보였던 여성의 이름은 카리타 리즈웨이. 이에 경찰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더니 카리타는 이미 8년 전인 1992년에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것. 카리타가 사망한 병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의식불명의 카리타를 병원으로 데려와서 식중독에 걸렸다며 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 손 쓸 새 없이 카리타는 사망하였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카리타의 상태가 의심스러웠지만 경찰에서는 따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부검도 하지 않았던 것. 다행히 카리타의 가족들은 그녀의 간 샘플을 가지고 있었고 오바라가 카리타에게 범행을 가한 비디오가 남아있었으므로 경찰은 일단 오바라를 카리타 리즈웨이에 대한 살해 및 납치 혐의로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오바라 조지는 1952년생으로 오사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출생 당시 그는 한국인이었으며 이름은 김성종이었다. 오바라의 아버지는 파친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오바라 또한 일본의 명문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는 등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해 이름을 오바라 조지로 바꾼 후 아버지의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둠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좋은 차와 집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부를 맘껏 과시하는 한편 여성들을 만나며 자신의 일그러진 성욕을 표출해왔던 것. 카리타 리즈웨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자 오바라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지만 끝내 루시 블랙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루시가 발견된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지만 오바라 소유의 어떤 부동산에서도 루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오바라의 집에서 그의 영수증을 분석해 그의 하루하루를 모두 재구성해 나갔고 오바라가 7월 1일 루시 블랙맨을 데리고 지시 마리나에 간 후 7월 2일 장갑이나 톱 따위를 구매한 후 자신 소유의 다른 아파트로 향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7월 4일 오바라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경찰은 오바라가 지시 마리나에서 루시를 죽인 후 다른 아파트로 옮겨 시신을 처리했다고 추정하고 해당 아파트 근처를 수색하였다. 마침내 루시가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오바라의 아파트 앞 바닷가의 바위 동굴 안에서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루시의 시신이 발견된다. 2003년 오바라는 400명의 피해자 중 오직 8명의 피해자에 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그 중에는 카리타 리즈웨이에 대한 중간간 치사죄 그리고 루시 블랙맨에 대한 중간간 치사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1심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루시 블랙맨에 대한 중간간 치사죄 및 사체 유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루시의 사체는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아낼 수 없고 또한 오바라가 루시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루시 블랙맨의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되었으며 루시의 여동생 소피 블랙맨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루시의 부모는 이미 1996년에 이혼한 상태였는데 오바라로부터 루시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로 다퉜다고 한다. 오바라는 아마도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루시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루시의 어머니 제인 스티어는 살인범의 돈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지만 아버지 팀 블랙맨은 돈을 받겠다고 한 것. 결국 2007년 제인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팀은 오바라에게서 6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루시의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에 넣었다. 2020년 해당 신탁 계좌는 팀의 손을 떠나 LBT 글로벌이라는 기관에게 들어갔고 해당 기관은 루시처럼 해외에서 실종된 영국인과 그의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항소로 2008년 2심에서 법원은 루시 블랙맨의 사체 유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여전히 루시의 중간간 치사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바라는 이에 반발하여 상고하였지만 2010년 대법원이 상고를 폐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오바라는 죽을 때까지 감옥을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무려 400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고 그중 2명이 살해당한 이 오바라 조지 사건. 8년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영국인인 루시 블랙맨이 실종되기 전까지 사건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일본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범죄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005년 3월 미국 플로리다. 플로리다의 판비치 경찰서에 한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한 사람은 14세 소녀와 그의 가족들. 소녀는 자신이 어떤 남자에게 이끌려 저택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소녀는 남자의 옷을 벗기고 마사지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하며 그 대가로 $300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소녀가 지목한 그 남자의 이름은 제프리 앱스타인이었다. 이에 판비치 경찰은 앱스타인의 자택을 수색하는 한편 13개월 동안 그에게 잠복 수사를 붙이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 못한 방해꾼을 만나게 된다. 범죄자를 적극 수사해야 하는 지역검사가 도리어 앱스타인을 비호하기 시작한 것. 판비치 카운티 검사 베리 크리스처는 앱스타인을 수사하려는 경찰을 사사건건 막았고 이에 판비치 경찰서장인 마이클 라이터는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후 FBI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FBI와 함께 판비치 경찰은
앱스타인이 여러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파악한다. 앱스타인은 여러 명의 조력자로부터 여성들을 공급받았는데, 조력자 중 한 명은 바로 그의 연인 길레인 맥스웰이었다. 앱스타인과 맥스웰의 주요 타겟은 마사지사가 되고 싶은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여자인 길레인이 먼저 다가가 여성들의 경계심을 풀었으며, 보수가 후한 일이 있다며 그들을 유혹해 화려한 저택에 데려간 후 앱스타인에게 성적 마사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성행위를 당해버렸지만, 앱스타인은 그녀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 입막음을 해버렸던 것. 맥스웰은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여성들을 주로 노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경찰이 인터뷰한 앱스타인의 전직 직원에 따르면 앱스타인이 하루에 무려 3번의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였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2006년 7월 최초의 신고로부터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판비치 경찰은 제프리 앱스타인을 일단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관계와 성적학대 등 사건의 혐의로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무려 1년 이상의 수사 끝에 앱스타인을 붙잡았지만 그에게 올바른 형벌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08년 법원에서는 단 2명의 피해자로부터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그 때문에 앱스타인은 고작 18개월의 형만 선고받게 된 것이었다. 앱스타인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마이애미 검사 알렉스 아코스타였는데, 그는 앱스타인의 변호인과 협상을 통해 매우 관대한 형량을 받게 했던 것. 당시 앱스타인의 변호사는 제이 레프코이츠였는데, 레프코이츠와 아코스타는 몇 년 전 워싱턴 DC 로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였다. 경찰이 밝혀낸 앱스타인의 피해자들은 무려 10대 소녀 40명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종신형을 받아야 될 중범죄에 해당했다. 하지만 아코스타와 레프코이츠가 사법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던 것이었다. 앱스타인이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하고 이렇게 약한 형량을 받을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7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뉴욕 월가의 대부호이자 미국 정치, 경제계의 수많은 인맥을 가진 사교계의 거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1953년 1월 20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숫자를 다루는데 능했고 쿠퍼 유니온과 뉴욕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위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이후 1970년대 중반에 달튼 스쿨에서 미적분학과 물리학을 가르쳤다. 앱스타인은 모피 코트를 입는 것으로 유명했고 금목걸이와 가슴을 드러내는 셔츠를 즐겨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때부터 이상행동을 보여주었는데, 복도와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에게 추근대거나 불필요한 터치와 스킨십을 해온 것. 결국 앱스타인은 그러한 부적절한 행실 때문에 학교에서 해고되고 만다. 하지만 앱스타인이 일하던 달튼 스쿨은 뉴욕 맨해튼의 최고 명문 사립학교였고, 그는 해고되었음에도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당시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훗날 뉴욕 월가의 전설이 되는 에이스 그린버그는 자신처럼 학벌이나 배경 없이 밑바닥부터 올라온 앱스타인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를 베어 스턴스에 입사시키기에 이른다. 베어 스턴스에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승승장구한 앱스타인. 그는 불과 4년 만에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하였고, 그 다음에 퇴사 후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투자 감각으로 회사를 키워나갔고, 고위급 인사들의 돈을 관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부자가 되자 고객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유명 정치인, 기업인, 저명한 학자 등이 그가 친해지고 싶은 대상들이었다. 그 시기 1991년 앱스타인은 장차 자신의 연인이자 공범이 될 길레인 맥스웰을 만난다. 부패한 거물급 정치인의 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은 앱스타인과 뜻이 잘 맞았던 것인지 성매매 사업을 통해 사교계 인맥을 넓히려는 끔찍한 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0년간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도운 맥스웰. 그들은 VVIP 인사들에게 여자들을 보내거나 같이 파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즉,
자신 혼자 미성년자를 착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를 통해 VVIP들의 환심을 사거나 혹은 약점을 잡았던 것. 그는 그것을 위해 미국 전역의 호화로운 리조트와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그 중에는 1998년 구매한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도 포함되어 있었다. 호화 리조트와 맨션이 있는 섬에 앱스타인은 미성년자들을 대기시키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미성년자들과 함께 섬에 들어갔다. 당시 그들이 친하게 지냈던 인사들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영국 앤드루 왕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17세 피해자 한 명이 자신이 세인트 제임스 섬에서 앤드루 왕자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영국 왕실은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부인했다. 앱스타인의 전용기는 무려 연간 600시간의 비행 시간을 자랑했다고 밝혀졌는데 대부분의 비행이 미성년자를 태우고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에 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게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해왔지만 사법거래를 통해 고작 18개월형만 선고받은 제프리 앱스타인. 하지만 그는 그 작은 형벌마저 정당히 치르지 않았다. 플로리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이 주 교도소로 보내지는 반면 앱스타인은 판비치 카운티의 개인 건물에 수감되었으며 일주일에 6일,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감옥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매일 아침 7시 15분에 앱스타인의 초고급 리무진이 그를 데리러 왔고 그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수감시설에 돌아왔다. 또한 그의 감방문은 상시 열려 있었으며 그는 TV가 설치된 변호사 방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야말로 수감자로서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누렸던 것. 그 쉬운 수감 생활마저도 감형되어 13개월 만에 가석방되었고 이후 그는 1년 동안 가택연금에 처해졌는데 그 와중에도 쇼핑을 하거나 판비치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모든 처분을 마친 이후 그는 레벨 3에 해당하는 높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었으나 그 뒤에도 판비치와 뉴욕,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 등을 오가며 태연하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에 피해자들은 그가 처벌받는 것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기로 하는데 그 역시 앱스타인이 가진 막대한 돈 덕분에 그에게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 그렇게 앱스타인은 법 위에서 군림하며 수년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데 시간이 흘러 2018년 한 언론 기사가 마침내 그의 악행에 제동을 건다. 지역 신문 마이애미 헤럴드가 앱스타인의 끔찍한 범죄를 폭로하며 무려 80명의 소녀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기사를 배포한 것.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찾고 인터뷰해가며 그의 범행을 파헤쳐왔던 결과였다. 이 기사로 미국 국민들은 앱스타인이라는 괴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가 2008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에 큰 분노를 일으켰다.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엔 판비치 경찰이 아닌 뉴욕 경찰이 사건을 맡아 2019년 7월 앱스타인을 전격 체포하기에 이른다. 앱스타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싼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였고 막대한 보석금을 내고 자기 집에 무장 경호원까지 배치할 테니 자신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법당국이 앱스타인을 쉽게 놔주지 않았다. 그가 이미 공공의적이 되었기에 판사로서도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던 것. 결국 그는 보석을 거부당하고 구속되게 된다. 한편 2008년 당시 앱스타인의 변호인과 사법거래를 진행했던 마이애미 검사 알렉스 아코스타는 2019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을 받아 무려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앱스타인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10년 전 검사 시절 그에게 특혜를 주었던 아코스타가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는 결국 장관직에서 사임한다. 이처럼 앱스타인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그와 친했던 VVIP들은 재빠르게 그에게 등을 돌린다. 그런데 재판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던 문제의 인물 앱스타인은 2019년 7월 돌연 감방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다. 그가 체포된 지 고작 17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9년 7월 재판을 기다리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앱스타인. 앱스타인이 수감되었던 맨하튼의 교정시설은 그가 거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간수들로 하여금 그의 감방을 30분마다 순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앱스타인이 사망한 날 간수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에 들어 순찰을 하지 못했고 감방 앞 CCTV 역시 고장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부검 결과 앱스타인은 목에 수차례의 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러진 뼈 중에는 설골이라는 부위도 있었다. 설골 골절은 자살한 사람보다 목이 졸려 살해당한 사람에게 더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타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앱스타인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당일 간수들이 잠에 들고 CCTV가 고장났던 일, 앱스타인의 몸에 남은 상처 등 누가 봐도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앱스타인은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등 초호화 인물들과 막역한 사이였고 이에 그들 또한 앱스타인의 섬에 초대받아 금단의 파티를 즐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또한 빌 게이츠는 2010년경 앱스타인을 만나 여러 차례 교류를 나눴고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가 앱스타인을 멀리하라 했음에도 듣지 않았으며 이후 앱스타인이 감옥에 들어가자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러왔고 문란한 파티를 즐기는 등 사생활 문제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 결국 2021년 멀린다와 빌 게이츠는 이혼하기에 이른다. 앱스타인은 이런 VVIP에게 여성들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저택과 리조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그 행위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VVIP 중 누군가가 자신의 비디오까지 가지고 있는 앱스타인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입막음했다는 것이 앱스타인의 죽음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가설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앱스타인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다. 그가 단순히 변태 사업가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이라는 것. 몇몇 언론인들은 앱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모사드가 권력자들을 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앱스타인을 스파이로서 이용했다는 것.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의 정보 장교와 교류한 정황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여러 투자 및 사업을 전개한 경험도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인 길레인 맥스웰의 아버지 또한 모사드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플로리다에서 앱스타인과 사법 거래를 했던 아코스타는 앱스타인 본인으로부터 그가 정보기관에 속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정말 앱스타인이 모사드와 연관이 있다면 그가 단순히 변태적 행위를 탐닉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를 죽인 것 또한 그의 VVIP들이 아니라 그를 고용했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중 하나인 모사드가 증거를 남길 리도 없고 이를 인정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여러 의문점을 남긴 앱스타인의 사망 이후 피해자들의 화살은 그의 연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에게 돌아갔다. 2020년 7월 자신 소유의 별장에 숨어있던 맥스웰 역시 검거되어 수감되었고 2022년 6월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던 앱스타인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그에 관한 미스터리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그가 야망으로 똘똘 뭉친 변태 사업가였는지 아니면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민간 스파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프리 앱스타인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을 가지고 놀았던 희대의 악인으로 미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1962년 8월 19일 미국 보스턴 한 아파트의 관리인이 방문을 꽤 오랫동안 두드렸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 안.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관리인은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눈앞엔 상상 못할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 여성의 나체 시신이 기이한 형태로 바닥에 누워있던 것.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였던 74세 여성 아이다 이르가 그녀의 두 다리는 두 개의 의자에 묶인 채 활짝 벌려져 있었으며 다리 사이로 빗자루 대가 꽂혀 있었다. 즉 엽기적인 성적 공격을 받았던 것.
게다가 목에는 그녀의 스타킹으로 나비 모양의 매듭이 묶여 있었는데 그것은 범인이 남겼음이 분명해 보였다. 경찰이 파악한 이르가의 사인은 교살. 이상 성욕자로 추정되는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시신을 기이한 형태로 연출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이르가와 비슷한 형태로 살해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였다. 이르가 사건으로부터 2달 전인 1962년 6월 56세 여성 안나 슬레서스는 자택에서 목욕가운만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목에는 목욕가운에 벨트가 감겨 있었으며 사인 역시 교살이었다. 그녀 또한 집에 있던 물건 따위로 성적 공격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에는 85세 여성 메리 멀렌, 68세의 니나 니콜스, 65세의 헬렌 블레이크가 차례로 살해되었으며 헬렌 블레이크는 피로 얼룩진 잠옷 상의만 입은 채 자택에서 발견된다. 그녀의 사인 역시 교살. 2개의 스타킹과 브레이지어가 목에 감겨 있었으며 역시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다 이르가 사건 3일 후인 1962년 8월 21일 67세 여성 제인 설리반이 자신의 욕조에서 물에 잠긴 채 발견되는데 그녀의 목에도 매듭이 있었고 범행 수법 또한 이전의 그것들과 동일했다. 즉 1962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6명의 노년 여성들이 보스턴에서 살해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백인 여성이며 나이가 50에서 70대의 노년이라는 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후 교살당했다는 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6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확실했다. 보스턴 언론이 이 전대미문의 연쇄살인범에게 붙인 이름은 바로 보스턴 교살자. 그의 연쇄살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노인만 성폭행 후 살해하는 연쇄살인범 보스턴 교살자. 보스턴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는데 사건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범인이 패턴을 아예 바꾼 것. 1962년 12월 5일 보스턴 대학교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20살 여성 소피 클럭이 살해당한다. 룸메이트에 의해 발견된 시신에는 목에 나일론 스타킹이 감겨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스턴 교살자의 상징이었다. 그로부터 보름 후인 1962년 12월 31일 역시 젊은 여성인 22살의 패트리샤 비세트 또한 같은 수법으로 살해된 채 발견. 보스턴 교살자는 1962년 8월 6번째 희생자인 제인 설리번을 살해한 이후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 예상 밖의 인물인 20살의 소피 클럭을 살해하며 다시 살인을 시작한 것. 소피의 죽음은 보스턴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간 교살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노년의 백인 여성이었지만 소피 클럭은 20세이고 흑인이었던 것. 즉 보스턴의 모든 여성이 교살자의 타겟이 된 것이었다. 보스턴 여성들은 머리맡에 칼을 놓고 자거나 맹견을 구매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교살자는 이런 보스턴 시민들의 두려움을 즐기기라도 하듯 미친 듯이 범행을 저질렀다. 1963년 3월 다시 노년 여성인 69세의 메리앤 브라운을 살해하더니 5월에는 23세의 비벌리 사만스를, 9월에는 다시 비교적 나이가 많은 57세의 에블린 코빈을, 11월에는 23세의 조앤 그라프를, 그리고 1964년 1월에는 급기야 20살 생일을 며칠 앞둔 19세 소녀 메리 설리반을 살해했다. 그녀 역시 빗자루대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목에는 2개의 스카프와 스타킹이 매여 있었다. 경찰이 그를 쫓기 시작한 17개월 동안 무려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보스턴 도살자.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 3,000명을 용해 선상에 올렸고 400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다만 경찰은 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한다는 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것. 피해자 근처 아파트에 살았던 한 여성에 따르면 사건 당시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기에 열었더니 한 멀끔한 남자가 자신이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며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했다는 것.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다고 말하자마자 남자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증언을 수상하게 여겼지만 당시에는 그 남자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없었기에 수사에 있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편 1964년 가을 보스턴 경찰은 교살자 연쇄 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여러 번의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된 한 성범죄자를 쫓고 있었다. 그는 여성들에게 모델 일을 제안하며 신체 치수를 재는 등의 행동을 해 measuring man, 번역하면 치수 재는 남자, 혹은 초록색 작업복을 입는다 하여 그린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남자였다. 이 그린맨은 1964년 10월 27일 동부 케임브리지의 한 집에 침입하여 집주인 여성을 침대에 묶고 강간하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경찰은 이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알버트 데살보라는 남자를 용의자로 체포한다. 그러자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도 데살보에게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수차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준비하던 데살보는 갑자기 감방 동료인 조지 나사르와 담당 변호사인 프랭크 베일리에게 자신이 바로 보스턴 교살자라고 자백했다. 교살자의 마지막 살인이 멈춘 지 1년 만이었다. 사법당국은 데살보가 진범인지 증명해야 했고, 이에 데살보의 담당 변호사였던 프랭크 베일리를 통해 25개의 질문을 준비해 그를 검증하기로 한다. 그것들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찰과 범인만 알 수 있는 연쇄살인의 디테일들이었다.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데살보는 피해자 안나 슬레서스가 살해 당시 듣고 있었던 노래 제목을 정확히 맞췄고, 피해자 소피 클라크의 시신 옆 소파에 자신이 그녀의 안에서 빼낸 탐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한 피해자의 책상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고 물으니 자신이 실수로 놓고 간 말보로 한 갑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사건의 디테일을 정확히 기억하던 알버트 데살보는 보스턴 교살자임이 공표되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데살보를 교살자로 처벌할 수 없었다. 사건 현장에는 데살보와 관련된 어떠한 물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고, 데살보의 변호사 베일리가 미 법무부와 거래를 통해 해당 자백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사법거래까지 했기 때문, 즉 데살보는 살인이 아닌 강간 등의 다른 혐의로만 처벌받게 되었고, 보스턴 교살자의 죄는 모두 사라졌던 것이다. 알버트는 1967년 강간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신병력으로 인해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데살보가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데살보가 구금되어 있는 기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는 점, 사건의 몇몇 목격자가 데살보를 몰라봤다는 점, 노인만 살해하던 교살자가 갑자기 젊은 여성으로 타겟을 바꾼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게다가 범인이라고 주장한 데살보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의 행적도 매우 의심스러웠다. 1931년 태어난 알버트 데살보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매춘부들을 집에 데려와서 놀기도 하였다. 데살보가 6살 때 그는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쳤으며 7살 때는 여동생과 성관계를 하라고 가르칠 정도였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데살보도 12살 때부터 폭행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일찍이 범죄자의 길로 빠져든 것. 그는 결혼까지 했지만 범죄 욕구를 참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질러왔다. 데살보는 체포된 후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의사들은 그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관심을 끌고 유명인이 되고 싶어하는 소시오패스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보스턴 교살자로 자수한 이후 엄청난 유명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일생을 담은 자서전 출간과 영화 제작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데살보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곧 부자가 될 것이니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허세를 부리는 중이었다. 그는 종신형 선고 후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는데 1967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을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자수하는 기행을 벌였다. 그는 병원에 실태를 알리고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병원을 탈출했다고 말했다.
즉 그가 거짓으로 보스턴 교살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게다가 대살보의 담당 변호사인 프랭크 베일리는 훗날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을 담당하기도 한 전설적인 스타 변호사로서 언론 플레이와 사법 거래의 귀재였고 사건을 공론화시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다. 당시 보스턴 사법당국은 교살자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범인이 잡힌다면 시민들에게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베일리와 합심해서 가짜 범인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사법당국에서 미리 사건의 디테일들을 베일리에게 넘긴 후 베일리가 대살보를 시켜 연극을 하게 했다는 가설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대살보가 처음 자백을 했다는 그의 감방 동료 조지 나사르가 진범이라는 가설이다. 진짜 보스턴 교살자인 조지 나사르는 범행의 디테일을 대살보에게 알려주었고 대살보는 스타가 되기 위해 대신 보스턴 교살자가 되었다는 것. 실제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대살보는 1973년 11월 어느 날 사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털어놓을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음날 아침 대살보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대살보는 감옥에서 살해당한다. 대살보를 입막음하기 위한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 보스턴 교살자를 정의롭게 처단한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의 사후 수십 년 동안 그가 진정한 보스턴 교살자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자 사법당국은 2013년 당시 19세의 피해자였던 메리 설리반의 유족들과 대살보의 친척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의 DNA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에 있던 정액의 DNA가 대살보의 사촌과 일치함에 따라 대살보가 메리 설리반을 살해한 것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그는 보스턴 교살자 사건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을 살해한 인물이 된 것. 대살보가 피해자 13명을 전부 살해했는지 아니면 다른 범인이 있는지는 현대의 프로파일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 박이 있다. 쟁점은 노인만 집요하게 죽이던 살인자가 갑자기 젊은 사람도 죽이는 게 가능하냐는 것인데 혹자는 범죄자가 진화하여 타겟이 바뀌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그렇게 극적으로 타겟이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사건으로부터 무려 60여 년이 흘렀기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희대의 연쇄살인범 보스턴 교살자가 누구인지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2010년 6월 6일) 미국 뉴욕 23세 여성 메건 워터맨은 롱아일랜드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메건은 부모를 떠나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고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딸을 낳고 미혼모가 된 이후 생계를 위해 매춘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포주인 아킴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성구매자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춘업을 행하였고 이를 위해 롱아일랜드에 머무르던 중이었다. 새벽 1시 30분 메건은 아킴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나갔다 와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다. 잠시 후 그녀가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감쪽같이 증발해버린다. 하루에 몇 통씩이나 딸에게 전화를 하던 메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메건의 가족들. 하지만 그녀의 행방에 대한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진다. 그런데 메건의 행방은 그녀와 전혀 관련이 없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메건의 실종으로부터 한 달 전인 2010년 5월 2일 롱아일랜드 911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신고를 한 인원은 24세 여성 샤넌 길버트.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동네의 집 문을 마구 두드리던 그녀. Starts running, knocking on doors. Where are you, Shannon? 20분간 도움을 요청하던 샤넌은 어느 순간 전화를 끊었고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다. 매춘부였던 그녀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해당 지역으로 온 것이었는데 갑자기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911에 신고 전화를 한 것. 경찰은 이에 첫 번째 용의자인 샤넌의 성구매자를 조사하였지만 그가 샤넌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샤넌이 약에 취해 환각과 환청을 들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경찰은 그녀의 실종 지역인 길고 해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샤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수색은 소규모로 계속 진행되어 왔고 경찰은 수색견을 대동하여 일대를 지속적으로 수색한다. 그러던 중 샤넌의 실종 7개월 후인 2010년 12월 11일 한 경찰견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샤넌이 아닌 멜리사 바르텔렘이라는 여성의 시신이었다. 갑자기 샤넌과 관련 없는 낯선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을 재수색하기 시작했고 수일 안에 3명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는데 이 중에 6개월 전 실종되었던 메건 워터맨의 시신도 있었다. 경찰은 길고 해변가에서 발견된 이 네 구의 시신을 길고 4, 즉 길고 4인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장차 뉴욕을 넘어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 길고 해변가 연쇄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길고 4인은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멜리사 바르텔레미, 메건 워터맨, 앰버 린 코스텔로 이 4명이었으며 모두 매춘부였고 20대였으며 키가 작은 여성이었다. 4명 중 3명의 시신은 포대자루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담을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루였다. 길고 4인 중 첫 번째 희생자였던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는 2007년 7월 9일 뉴욕 맨해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두 아이를 기르던 싱글맘 모리는 생활고 때문에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한 통의 전화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녀의 실종 이후 그녀의 휴대폰은 롱아일랜드에서 한 번 사용된 기록이 있었다. 모린의 실종 이후 2년 후인 2009년 두 번째 희생자인 멜리사 바르텔레미가 실종된다. 24세 여성이었던 그녀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춘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12일 그녀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900를 입금한 후 사라졌는데 그녀의 실종 5주 후 당시 15살이었던 그녀의 동생 아만다 바르텔레미는 멜리사의 휴대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잠시나마 언니가 돌아온 줄 알고 기뻐했던 아만다. 하지만 휴대폰 속 목소리는 낯선 남자였다. 그는 내가 네 언니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라며 묻고는 자신이 멜리사를 죽였고 그녀의 시체가 썩는 걸 보고 있다며 아만다를 조롱했다. 의문의 남자는 멜리사와 아만다를 창렬하고 모욕하는 등 무려 5번에 걸쳐 전화를 걸어왔다. 경찰은 해당 전화를 추적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범인이 용의주도하게도 추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 경찰이 얻은 단서는 해당 전화가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걸려왔다는 것뿐이었다. 멜리사가 사라진 후 11개월 후인 2010년 6월 실종된 세 번째 희생자 메간 워터맨. 그녀의 휴대폰은 롱아일랜드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는데 그곳은 메사피쿠아 파크라는 지역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희생자의 이름은 앰버 코스텔로. 그녀는 2010년 9월 2일 실종되었는데 그녀가 사라진 곳은 메사피쿠아 파크와 고작 12km 떨어져 있었다. 27세의 매춘부였던 그녀는 샬롯이라는 남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샬롯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당시 앰버는 어떤 손님으로부터 거액의 서비스 제안을 받았다는 것. 그 손님은 서비스의 대가로 무려 $1,500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평소 앰버의 보수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샬롯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많은 돈을 주는 대신 이상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오지 말고 자신의 차에서 만나자는 것. 앰버는 돈의 유혹에 못 이겨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샬롯과 인사를 나눈 뒤 손님을 만나러 나갔다고 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컴컴한 어둠을 뚫고 나간 앰버를 샬롯은 걱정스럽게 지켜봤는데 그는 그때 앰버를 태운 문제에 손님을 목격했다. 샬롯에 따르면 그 손님은 거구였으며 마치 오거 같았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검은색 1세대 쉐보레 아발란치를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길고 4인이 발견되자 경찰은 해당 지역의 수색 반경을 넓혔다. 그러자 2011년부터 제시카 테일러를 시작으로 길고 해변가에서는 무려 6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으며 6구의 시신은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이루어져 있었고 발견된 형태도 매우 다양했다.
발레리 맥, 제시카 테일러, 카렌 베르 같아. 몸에 복숭아 문신이 있어 복숭아라고 이름 붙인 신어미상 여성. 이 네 구의 여성 시신은 모두 조각조각 토막난 채 여러 군데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다. 남은 두 구 중 하나는 뜻밖에도 남성이었는데 그는 신어미상의 아시아인이었고 여성의 옷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마지막 한 구는 1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여자 아기였는데 그 아기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앞서 발견된 신어미상 여성 시신 복숭아의 친딸이었다. 경찰은 이 6구의 시신 또한 길고 사인과 동일범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살해된 여성들 중 성노동자가 있었던 점, 한 구의 신원미상 남성 또한 여성 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보아 트랜스젠더로서 성노동을 했을 수 있다는 점, 발견된 아기는 엄마가 살해당할 때 현장에 같이 있다가 함께 봉변을 당했을 것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한편 길고 해변의 수색이 시작된 지 무려 1년 반이 지난 2011년 12월 최초의 신고자였던 샤넌 길버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그녀의 시신에는 훼손된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은 그녀의 죽음은 연쇄살인과 관련 없는 단순 실족사로 발표했다. 샤넌이 약에 취한 상태로 뛰어다니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것. 다만 그녀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1년 당시 관할 경찰서인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무려 10명이 살해된 이 길고 해변의 사건 제보에 대해 25,000달러의 보상금을 공표하며 수사에 열의를 올렸다. 그러나 수사는 어떠한 진행도 없었고 근접한 용의자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언론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 수년간 FBI가 경찰에 이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지만 당시 서포크 경찰서장이었던 제임스 버크가 이를 거절해왔다는 것. 제임스 버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10월 서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는데 새로 임명된 서장이 FBI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이에 FBI가 공식적으로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에 뛰어들게 된다. FBI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년간 방치해온 제임스 버크 서장과 서포크 경찰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는다. 무려 사건 인지 5년여 만에 비로소 FBI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수사팀. 그들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길고 사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로도 몇 명의 경찰서장이 교체되고 수사팀이 수차례 재구성되는 변화를 겪으며 시간은 흘러 마침내 2023년 7월 렉스 앤드루 휴어맨이라는 59세 남성이 체포되었고 경찰은 이자가 12년간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길고 해변 연쇄살인범이라고 공표했다. FBI가 가세하며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길고 사인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에 멜리사 바르텔레미의 휴대폰이 사용되었던 맨하탄 미드타운과 메간 워터맨의 휴대폰이 사용되었던 롱아일랜드 메사피쿠아 파크 이 두 지역을 범인이 숨어있는 장소라고 파악한 것. 한편 수사팀은 길고 사인 중 마지막 희생자였던 앰버 코스텔로의 동거인이자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샬롯에게 주목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앰버를 데려간 성구매자는 오우거 같은 거구의 남자였고 검정색 쉐보레 1세대 아발란치를 운전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메사피쿠아 파크와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당시 쉐보레 아발란치 차량을 운용하던 남자를 찾기 시작하고 그들의 레이더망에 렉스 휴어맨이라는 한 남자가 포착된다. 메사피쿠아 파크에 거주 중이며 당시 쉐보레 아발란치를 운영하던 휴어맨. 경찰은 이 남자의 생김새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가 샬롯이 묘사한 대로 오우거처럼 생긴 장신의 거구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렉스는 문제의 장소인 맨하탄 미드타운에 자신의 사무실을 보유했던 것. 2011년 당시 경찰과 프로파일러가 추정한 범인의 특징은 크게 20에서 50대 남성, 롱아일랜드 거주, 지능이 매우 높음, 사냥 전문가. 이 네 가지였는데 렉스는 이 프로필과 완벽하게 부합했다. 그는 59세 남성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인텔리였으며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쭉 거주한 토박이고 사냥이 취미인 듯 사냥용 총기를 보유한 정황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폰을 수차례 구매한 기록까지 있었던 것. 수사팀은 이러한 심증을 바탕으로 렉스를 유력 용의자로 설정하였지만 물증이 없었고 이에 증거를 얻기 위해 그에게 24시간 잠복 수사를 붙이기에 이른다.
어느 날 렉스가 길거리 쓰레기통에 피자 박스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잠복팀. 그들은 재빠르게 그 피자 박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피자 박스 안에는 먹다 남은 피자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 피자 조각들과 길고 사인의 시신에 남아있던 신원불명 머리카락의 DNA를 대조하는데 결과는 일치. 경찰은 이 증거를 가지고 렉스 휴어맨을 길고 해변 연쇄살인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1964년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휴어맨. 학창시절 그의 동창들은 그를 조용하고 똑똑했던 학생으로 기억했다. 그런 성격 때문에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던 그는 1994년부터 맨하탄 미드타운에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개업하며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슬하의 일남일녀를 두고 3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휴어맨. 놀랍게도 길고 사인이 살해당했던 당시 휴어맨의 가족들은 아내의 고향인 아이슬란드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휴어맨은 가족들이 없을 때만 살인 행각을 벌였던 것. 조사 결과 그의 선불폰에는 수많은 종류의 포르노 검색 기록과 매춘 사이트, 즉석 만남 어플 등의 사용 기록이 있었다. 휴어맨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온순하고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평했으나 그의 부하 직원은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일화를 증언했다. 그 부하 직원은 일전에 휴가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자기를 못 찾을 것이라며 휴어맨에게 농담을 건넸는데 휴어맨은 자신이 그 직원을 찾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긴 직원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얼마 후 그의 크루즈 방문 앞에 내가 너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 라는 쪽지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렉스 휴어맨은 승부욕이 강하고 사냥과 추적을 즐겼으며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에 강한 쾌락을 느끼는 성향으로 추정되었다. 그런 성향의 바탕에는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와 억압이 깔려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검사는 휴어맨을 길고 사인 중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나머지 1명인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에 대한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수사당국은 복숭아 등 나머지 6명의 피해자와 휴어맨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여 그에게 다른 혐의를 부여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 한편 렉스 휴어맨은 자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휴어맨은 길고 사인의 살해 혐의로 아직 재판 중에 있기에 그가 확실히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길고 사인 외에 다른 6명도 살해했는지 아니면 휴어맨 외에 제2의 범인이 있는지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결국 무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은 아직 수많은 궁금증을 남긴 채 여전히 뉴욕 롱아일랜드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